자, 이제 일개 미방의 마지막 토픽을 얘기를 해봅시다. 일개 미분 방정식의 마지막 토픽.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나눠준 노트에 나와 있는 그 디스크리트한 케이스는 이 강좌에서는 생략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일개 미분 방정식의 마지막 토픽은 직교 궤적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2개 미분 방정식으로 이론적으로 2개 미분 방정식은 1개보다 훨씬 할 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토픽은 직교 궤적으로. 자, 직교 궤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오소고날 트라젝터리, 즉 다시 말해서 주어진 궤적에 대해서 우리는 직교 궤적을, 그러니까 각 점에서 모든 게 다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그러한 궤적. 궤적은 뭐죠? 어떤 점들의 모임이죠, 그죠? 궤적이라는 게. 그래서 뭐 궤적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고등학교 수학으로 얘기하면 자취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근데 대학교에 물리학에서는 자취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y 이꼴 x 그러면은 얘는 명확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y 이꼴 cx의 그래프를 그려라. y 이꼴 cx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은 얘는 c가 지금 뭔지 모르니까 그래프가 명확하게 안 그려져요. 그런데 이 임의의 c에 대해서 모든 c들에 대해서 다 모으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재미난 그런 특징적인 그 그래프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니까 y 이꼴 cx는 c랑 상관없이 무조건 원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갖다가 얘가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러한 형태의 C 값에 따라서 이러한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얘도 될 수도 있고 또 뭐 얘도 될 수도 있고 얘고. 그래서 이 y 이꼴 cx라고 하는 친구는 이러한 형태의 궤적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궤적은 속칭 얘기하는 궤적 또는 이것을 물리에서는 유체역학에서는 플로우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요 원점에 방사형으로 뿜어낼 수 있는 그러한 물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물을 방사형으로 뿜어낼 수 있는 거. 그러면 1, 2 물줄기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물줄기들을 다 모아보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더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전자기학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 원점에 점전화 플러스 1콜롬을 만약에 놔뒀다. 그럼 얘로부터 뿜어나오게 되는 가상의 어떤 물줄기. 그게 바로 뭐냐면 전기장선이죠. 옛날에는 전기력선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아마 전기장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장선이 플러스 차지라고 그랬으니까 1이 나가는 방향, 1이 나가는 방향, 1이 나가는 방향, 1이 나가는 방향, 1이 나가는 방향.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궤적을 갖다가 따르게 되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이렇게 이러한 궤적이 나왔을 때 이러한 점, 임의의 점에서 예를 들어서 얘랑 수직으로 만나는 그런 궤적은 뭐가 되겠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만나는 궤적도 얘가 여러 개의 그 커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 개의 커브가 되겠죠. 그죠? 그 커브들을 다 모아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직교 궤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커브랑 또 다른 커브가 직각으로 만난다는 것이 뭐냐. 즉, 이 점에서 두 개의 곡선이 직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점에서 이 곡선에 대한 접선이 있겠죠. 또 이 점에서 이 곡선에 대한 접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점에서 두 곡선의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두 곡선은 그 점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각각의 임의의 모든 점,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는 모든 점이라는 얘기는 수학에서 임의의 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같은 얘기가 되죠. 그래서 모든 점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그러한 궤적들을 모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바로 전기장선하고 모든 점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놈들을 다 모으면 등전이면이 만들어지죠. 그 등전이면은 바로 이러한 형태의 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 얘랑 이 곡선과 얘는 직교로 만나게 돼요. 서로 수직으로. 왜?
얘는 직선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고 얘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건데 해보면은 이것이 서로 수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주어진 어떤 하나의 궤적이 플로우가 있는데 이 플로우로부터 플로우는 여러 개의 커브 어떤 그 결정되지 않은 미정상수에 의해서 주어진 그러한 뭐죠 그 곡선들의 컬렉션을 갖다가 플로우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직교 궤적을 구하는 것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역시 전자기하학에서 등전이면을 구할 때고 또 하나는 그 기상학에서 대기과학에서 소위 얘기하는 기압 경도력과 그 다음에 등압선을 갖다가 결정할 때도 이 방법을 쓰죠. 그래서 그 압력이 같은 점을 모으면 그것이 등압선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등압선과 등압선들 사이에서 뭐가 바람이 불게 되겠죠. 서로 다른 압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치 전기장처럼 작용하는 어떤 기압 경도력. 그것이 바로 바람의 힘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 등압선이 촘촘한 곳이냐 아니면 등압선이 팍팍 벌어지는 곳이냐. 여러분들 일기예보면 알다시피 그냥 팍팍 벌어지는 이런 곳에서는 바람이 완만하게 흐르게 되겠죠. 기압 경도력이 작으니까. 근데 촘촘해지는 그런 경우에는 기압 경도력을 갖다가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의 단위 압력당의 기압 경도력이 커지게 되니까 결국은 바람이 세게 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그런 데서도 쓰이고 물리에서 뭐 사실 대기과학이 아닌다면은 그런 기압 경도력과 등압선 사이의 관계는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보통 전자기학에서 얘네들이 어떠한 그 플로우를 만들 때, 궤적을 만들 때, 또 뭐 전기 장선이 어떤 플로우를 만들 때 그 각각의 전기 장선의 플로우들에 대해서 직교 플로우, 직교 궤적의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그 전기 장선에 대한 주어진 전기 장선에 대한 결국 등전이면이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 등전이면을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갖다가 그냥 두 개의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일단 우선 먼저 말을 꺼냈으니까 이러한 커브 y 꼴 cx라고 하는 이러한 커브. 그러니까 y 꼴 cx 상에 있는 지금 cx는 얘가 될지 몰라요. c는 아직 고정이 안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어떤 한 점 p, x, y를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떤 뭐 이 점이라고 합시다. 접선의 기울기.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될 거냐면 y 프라임 이꼴 결국 c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c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c라는 친구를 어떤 x와 y의 함수로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것이 직교 궤적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c 값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근데 c 값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은 이 플로우에서 c 값은 y와 x의 b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c는 y 오버 x로 나타내진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결국 y 오버 x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러한 플로우 하에서 이 점, 임의의 점 x, y에서 이게 결국 이러한 플로우에 이러한 직선의 경우니까 플로우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죠, 그죠? 근데 그것은 바로 뭐가 된다? y 프라임 이꼴 x분의 y가 된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서로 다른 c 값에 따라서 x와 y 값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죠? y를 선택, b 값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의 플로우를 선택했다면 c 이꼴 1인 경우를 선택했다면 y의 좌표랑 x의 좌표랑 같을 거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친구를 선택했으면 x가 1 갈 때 y가 2 가니까. 그죠? c 값이 2가 결정됐다든가. 그래서 다양한 c 값들, 서로 다른 c 값들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묘사되느냐? 결국 c를 x와 y의 함수로 풀어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그러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직선인 건 뻔히 알지만 P점이 여기 있는데 이것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즉 x분의 y라는 친구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랑 수직으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수직으로 만나는 어떤 커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수직으로 만나는 이 커브의 접선의 기울기. 자, 수직으로 만나는 커브의 방정식을 찾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나는 이 친구의 커브가 y라면은
이 친구의 이 빨간색 부분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요? 바로 이 점에서 이 기울기에 수직으로 만나야 되니까 마이너스에다가 기울기의 역수,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가 돼야 되죠. 오케이?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얘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얘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은 m 곱하기 m'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따라서 이 빨간색 커브는 어떤 기울기를 가져야 되냐면은 얘의 마이너스 사인의 역수 y분의 x 이런 식의 기울기를 가져야 된다. 자,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결국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바로 주어진 커브, 즉 아이고 어디 갔어? 우리가 잡은 이 커브에 대한 이러한 궤적에 대한 직교 궤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런 플로우에 대한 직교 플로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풀면은 저 파란색 커브에 해당하는 파란색 커브 플로우의 궤적에 해당하는 직교 궤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dy dx는 마이너스 x 오버 y 이런 식으로. 이것은 dy y 있고 마이너스 x d dx 이런 식으로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라는 얘기예요. 양변을 갖다가 적분을 시켜주게 되면은 결국 2분의 y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상수 이러한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양변을 이항을 시켜서 써보면은 아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떤 상수, 그죠? 그 상수를 r제곱이라고 하면 원의 방정식이 바로 직교궤적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플로우 자체가 무한계의 플로우예요. C가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원점에서 벗어나가는 모든 직선들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직교궤적 역시 무한계가 나타나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플로우가 있을 때 이러한 플로우의 각 점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점들을 모으면 그것은 바로 이런 동심원들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파리에 개선문이 있고 원형도로가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러한 방사성 도로가 있다. 그럼 각 교차로는 결국 수직으로 만나는 곳이에요. 4차로면서. 그래서 수직으로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도시를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주면 굉장히 예쁘긴 예쁘죠. 근데 좀 복잡해서 그렇지. 예쁘긴 예쁜데 이런 데다 개선문처럼 상징물 하나 탁 박아두면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설계할 때부터 수학적으로 설계를 해야 이런 도시가 나오죠. 이 나폴레옹이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설계한 도시죠. 파리는 나폴레옹이 만든 도시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깃줄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들이 놀러가 보겠지만은 전깃줄을 전부 다 지하에다 매설해놔서 사진 찍으면 전깃줄이 하나도 안 잡히는 도시예요. 그게는 사진빨이 잘 먹는다는 얘기죠. 딴 데는 아름다운 경치를 전깃줄이 다 방해하고 있어요. 전깃줄을 다 바닥에 깔아놔서 아무 데서나 찍어도 에펠탑이 나오고 아무 데서나 찍어도 전깃줄 없이 화려한 저게 나와요. 파리는 여기에 이제 샹젤리제가 딱 있으면은 개선문이 3개가 있죠. 메인 개선문, 그 다음에 큰 개선문, 그 다음에 크루젤 개선문인가 작은 개선문 이 3개가 일직선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닮은 비가 결정되어 있는 닮은꼴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즉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제일 큰 개선문에서 올려다보면 이 구멍을 통해서 얘가 보인다는 얘기. 작은 개선문이. 유명한 개선문 나눠서 작은 개선문까지가 3개선문이 나란히 보인다. 하나 더 만들면 이제 4개선문이 되는데 그럼 잘 안 보이게 되겠죠. 하여튼 굉장히 수학적으로 나폴레옹이 수학을 좋아했고 수학자들을 갖다가 항상 곁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된 도시고 딴 데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교 궤적을 구할 수가 있다. 하나의 예만 더 해봅시다. 간단한 예로서 이번에는 임의의 폼을 쓴 여러분들이 직교 궤적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직선이 아니라 y = cx 제곱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에 대한 직교 궤적은 어떻게 되겠느냐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사실 직교 궤적을 구하는 미분 방정식 문제는 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굉장히 복잡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컴퓨터를 써야 될 때도 있고 그러는데,
등전이면을 구하는 문제는 재미난 문제이긴 하죠. 네, 지금 뭐 이 강의에서는 그냥 간단한 거 두 개만 예를 들어. 그러니까 y equals cx 제곱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자, c가 지금 임의의 숫자이기 때문에 플로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궤적이 만들어진다고 여러 개의 원점을 지나는 포물선이죠. 그러니까 c가 작을 때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c가 조금 커지면. 자, 이런. 얘도 돼요. 얘도 포함돼요. 왜? c를 0으로 택하면 되니까. c를 0으로 택하면 y꼴 0, 즉 x축의 방정식. 또 c를 음수로 택하면 그러니까 도로를 이렇게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도시를 예를 들어서 y꼴 cx 제곱으로 도로를 선택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선택됐을 때 한 점에서 결국은 4차로가 되는 경우가 4차로까지가 제일 사람이 기다리는 시간이 고약하지가 않아요. 좀 기다릴만 하다라는 얘기예요. 4차로 이상으로 벌어지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 계양 오거리처럼 엄청나게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5차로나 6차로가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5차로나 6차로가 돼버리게 되면은 양보 정신을 발휘해서 개선문처럼 원형 로타리를 만들어야 돼. 근데 양보 정신이 없는 나라에서 5차로, 6차로를 만들면은 출근했다가 그 집 그냥 거기서 회사 못 가고 퇴근해야 돼. 그 도로에서. 아무도 비켜주질 않으니까. 뭐 파리처럼 12차로가 돼버리면은 12차로인데 서로 양보를 안 한다. 그럼 이제 못하는 거죠. 진입을 못하는 거지. 개선문 쪽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점심 지나고 저녁 지나고 뒤로 돌아서 호진에서나 뒤로 유턴해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리 가서 개선문 위에서 보면은 과연 그 12차로가 원형 로타리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딴 거는 좀 다혈질인데도 양보 정신 하나는 끝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차선에 개선문 앞에 차선에 언제 진입했느냐에 따라서 옆에 마치 그 볼링 에티켓처럼 볼링이 내가 먼저 라인에 서면 옆에 있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죠, 그죠? 볼링 칠 때 같이 가서 치게 되면은 부딪힐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잘 보더라고요. 그리고 꼬리 물기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꼬리 물기를 안 하니까 그 12차로가 로테이션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실제 운전해 보면은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원형 도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도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교로 만나는 각점에서 직교로 만나는 그러한 그 도로를 계획하고 싶으면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석칭이 얘기하는 도시공학과의 문제가 되는 거죠. 도로가 이렇게 나 있다. 이런 y = cx 제곱을 따른다. 여기에 여기랑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형태의 직교 궤적. 그럼 결국은 이러한 형태의 도로는 전형적인 직교 궤적이지만 멋이 없죠. 멋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은 흔히 얘기하게 되는 전형적인 데카르트적인 그런 도로예요. 서울 같은 경우라든가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을지로, 청계로 무슨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1가, 2가, 3가, 4가, 5가. 전형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제일 대표적인 도시가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죠. 맨하탄이 바로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여기랑 어울리는 그 직교 궤적은 뭐가 되느냐? 그것은 결국 임의의 한 점 P라는 친구가 XY라는 친구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우선 이 궤적의 기울기를 찾는 거죠. 임의의 점에서 기울기를 찾아보니까 2CX라는 기울기가 나와요. 기울기가.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임의의 한 점. 그래서 이 궤적의 임의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얘가 도대체 어떤 C값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C값을 그대로 놔둬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즉 C값을 내가 선택한 XY의 점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느 도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따라서 C값을 갖다가 내가 있는 도로에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C값을 X와 Y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2배 X의 C가 뭐가 돼요? X제곱분의 Y 이렇게 되니까
2y over x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부터 직교 궤적의 기울기는 주어진 궤적의 기울기에 마이너스 사인의 역수를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의 역수가 되니까 마이너스의 2y분의 x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직교 궤적의 기울기가 이렇다는 얘기는 직교 궤적의 커브, 즉 y와 x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게 되냐? 그러면 직교 궤적의 기울기를 y 대 x의 어떤 관계라고 했을 때 이것은 결국 y 프라임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직교 궤적은. 자, 그 얘기는 결국 dy dx는 마이너스 x 오버 2y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dy하고 y 이렇게 해준 것이 마이너스 2분의 x의 dx 즉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랑 관련? 적분하니까 2분의 y제곱 있고 마이너스 4분의 x제곱 플러스 상수 뭐 C1이라고 그럴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전체에다가 2를 곱해주면은 y제곱 2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떤 상수인데 이 상수가 1이 되도록 만들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장반경의 제곱이 단반경의 제곱과 2대 1의 비를 이루는 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런 도로를 만들었는데 각 점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도로를 통해서 도시를 계획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러한 형태의 타원도로를 형성하면 된다. 자,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가 어떤 데에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도시가 새로 개발한 신흥도시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 도시의 모습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타원 모양으로, 달걀 모양으로 생겼어요. 도시가. 그러니까 아직 도시가 아직 부지만 정한 거예요. 세종시 만들 때처럼 땅만 사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뉴타운을 이제 건설하려고 빈 땅에다가 했는데 그 빈 땅의 모양이 달걀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이 도시의 바운다리까지 생각한 이 도시의 모양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도시를 계획을 하느냐. 이건 도시공학과가 할 일이죠.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도로망부터예요. 도로망을 만들고 도로망의 빈 곳에 어느 리전에 빌딩을 지을 것이냐, 어디에 녹지를 놓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학적인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경학적인 부분, 환경 문제를 고려한 조경학적.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시공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4차로가 있어야 우회도로가 만들어져. 그죠? 4개가 만나야, 4개의 차선이 만나야 신호체계가 되고 여기가 막히면 이리 가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직교 도로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한 도시를 만약에 새로 건립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정말 예쁜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정말 예쁜 도시를 만드는데 이러면 뭐가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아주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가운데 몽 침을 비워두자. 타원과 어울리게. 그리고 여기에 인공 호수를 만들자. 타원 모양. 그러니까 하늘에서 바라보면 타원 도시의 딱 센터에 닮은 꼴로 타원의 호수가 만들어지는 노른자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기 집, 그러니까 모든 가상 변방으로부터 이 타원 연못까지의 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를 갖다가 산책로로 해주죠. 그리고 타원의 중심에 어떤 적당한 정자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시메트리, 대칭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오벨리스크를 세운다라든가,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걸 망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그렇다면은 요 타원인 대형 그 도심 연못을 돌아가는 코스가 재밌는 도로가 되겠죠. 누구를 데리고 갔을 때. 따라서 제1원 도로를 얘를 에워싸는 이런 도로, 일주도로가 되겠죠. 그 다음 도로를 이런 닮은 꼴로 이러한 도로를 그 다음 도로를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도로를 닮은 꼴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러면 얘랑 이왕이면은 수직으로 만들어지는 도로가 좋겠죠. 그 수직으로 만들어주는 도로는, 여기 이미 연못이 있으니까 C를 0으로 선택한 이 도로, 오케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도로, 또 이런 도로, 이런 도로, 자, 이렇게 선택을 해줘. 아래로도 역시 이런 도로, 이런 도로, 이런 도로.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도시 모양 굉장히 예뻐지죠. 그러면서, 이제 로타리라고 안 부르는데, 각 교차점, 자동차들 4대가 모여있는 신호체계가 있는 이 교차점은 결국 직교가 되는 거죠. 이 도로랑 이 도로랑. 그래서, 따라서 사실은 도시공학은 결국은 직교 궤적을 구하는 그런 케이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쌍곡선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은 도시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했더니 도시 모양이 묘하게 생겼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바다야. 그래서 도시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자, 도시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데카르트 도로를 만들면은 너무 안 예뻐. 그래서 데카르트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자, 일단 여기 해안도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 해안도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또 그보다 낮은 해안도로, 그보다 낮은 해안도로, 제2 해안도로를 만들어 줘.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을 때 또 그럼 다른 도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랑 어울리는 직교 궤적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커브에 맞는. 그럼 이건 쌍곡선이니까 쌍곡선에 대한 직교 궤적을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도시를 어떻게 계획할 거냐에 따라서 결국 도시공학적으로 물론 쓰임새라든가 공사 비용으로 봤을 때 제일 싼 거는 데카르트 도시계획법이 제일 싸죠. 싸게 맥히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도시를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갖고 있는 도시의 구조 자체가 갖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깨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도시의 모습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도시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해보면은 각 그 도시들마다 전망대가 있어요. 우리 서울 같으면 남산 전망대가 있겠죠. 뭐 일본 같으면 동경 타워가 있겠죠. 도쿄 타워가 있겠죠. 프랑스 같으면 이제 그 에펠탑에서 바라보면 되겠죠. 324m니까. 그러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예쁘게 펼쳐져 있느냐. 사실 가장 아름답게 파리를 보는 곳은 개선문 위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개선문 위에서 파리를 쳐다보면 아까 얘기한 아름다운 오소고날 트라젝터리를 볼 수가 있어요. 개선문 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관광객이 몰려왔을 때 이 도시의 상징 타워에서 바라봤을 때 뭐 이렇게 지저분해 복잡해 이렇게 보이는 도시도 있고 와 너무 멋있다. 이 차 지나가는 게 너무 멋있다. 차길이 너무 멋있다 해서 이러한 형태의 오소고날 트라젝터리를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일단은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자기하기라든가 이런 데서 등전이면을 구할 때라든가 유체역학을 공부할 때 이런 데서 플로우와 그 다음에 오소고날 플로우를 갖다가 구할 때 이런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 걸로 합시다.